어떻게 하면 협업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숙제, 과제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공공미술에서 이야기되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이 부재한 그런 사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발제하신 세 분 모두 다 지속적으로 똑같이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제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이제 그 자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세 분 발제 지정 토론 다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자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발제하신 내용들과 그다음에 토론하신 내용들 그 말씀 중에 오늘 그 포럼의 주제인 현황과 그다음에 이제 과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중간중간 나왔는데요. 좀 그 추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공공미술의 그 의미 또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한 분씩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뭐 순서대로 돌아갈까요? 하면 한 분씩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선 박정현 교수님. 저는 공공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작품도 아니고 어떤 의도도 아니고 사실은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미술이 언제부턴가 늘 결과 또는 오브제 중심의 미술에서 저는 개념으로 바뀌고 또 과정으로 바뀌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담론이 생기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어떤 그 미술의 흐름인 것처럼 공공미술이 뭐 특별히 어떤 그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각 문화와 전통에 맞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꺼내서 또 어떤 그 결과를 정해놓고 또 어떤 그 예상 답안을 정해놓은 어떤 그런 미술이 아니고 때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미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고 또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미술로 자리매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미술이 우리 일상으로 이렇게 가깝게 온 것도 보면 정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뭔가 이렇게 조급하게 뭔가 바뀌어야 되고 미술이 어떤 막 스며들어야 되고 스며든다고 해서 스며드는 겁니까? 미술이 어떤 과정이 있고 문화라는 것이 이 생성과 성장, 확장과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이 한때는 번성하고 또는 왕성하게 이렇게 확장을 하다가 서서히 소멸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그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그 상태 순환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제가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 이런 그 마을 미술 이것도 어떤 생태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목적성을 지향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일상적인 것,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 또한 그냥 의미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하고 이제 연계돼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그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틈과 사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윤희 관장님. 네, 순서에 의해서 제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미술은 미술이라는 영역의 어떤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이 다양한 미술이 있죠. 뭐 종교미술이라든지 환경미술이라든지 공공미술이라든지 순수미술이라든지 뭐 엄청 다양한 게 미술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미술의 영역은 예술이라고 하는 보다 더 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뭐 트렌드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요즘은 뭔가 그 복합적인 어떤 서로 간의 장르를 넘나드는 어떤 그런 게 포스트 모던 이후에 더욱 극대화되는 상황으로서 뭐 조각이나 뭐 회화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다 복합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공공미술의 기능은 그 정답을 말하기가 좀 모호해요. 왜냐하면 공공미술은 처음부터 일반 미술하고는 다르게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공공미술은 쉽게 얘기하면 발주처가 있어요. 그 펀드를 하는 분이 일종의 주문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미술이라고 하는 영역은 매우 자유롭고 작가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는 어떤 생각이나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표현하는 건데 공공미술은 그런 프로세스하고는 틀리게 진행됩니다. 모든 제가 오늘 다양한 어떤 공공미술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공공미술은 처음부터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1% 환경 조형물이냐 아니면 공공조각 형태로 지자체에서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공공미술인지 아니면 우리 오늘 임종영 학예연구사님 말한 어떤 5.18 매역의 조각상들은 그 목적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화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저는 오늘 그 발제 중에 또 토론 중에 재밌었던 게 일종의 공간도 공공미술처럼 기능을 한다라는 것. 소촌문화 팩토리가 요거 생겼을 때 그 뭐랄까 목적성이 있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미술에 대한 어떤 기능은 너무도 다양하고 정의하기가 너무도 확실하지만 뭐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다른 얘기인데 사람들은 공공미술 하면 굉장히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공미술은 역으로 수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은 지나치게 종교적이라든지 어떤 작품은 19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작가는 다수가 좋아하는 작품, 다수가 이해하는 작품을 해야지 일부 소수는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길에다가 조형물을 정말 예쁘고 좋은 조형물을 세워놔도 어떤 사람은 내가 다니는 길에 이 불편하다. 평소에 내가 누리던 도시 환경이 변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전적이고 너무 현대적이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미술을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것 자체가 내가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목적성을 두고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 뭐 쉽게 자유롭게 판단하고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복잡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봤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공공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물어보셨는데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근데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미술 작품이 놓여지는 공간 혹은 지역 혹은 도시 그리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주민과 혹은 시민들 이것
공간과 그 주민들 혹은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시각적 교량 역할, 이게 저는 공공미술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은 답,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이어서, 예. 네. 공공미술은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에게는 심미적인 어떤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공공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공의 자산이죠, 공공미술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 또 공동의 문화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 어떤 시민들의 참여가 부재하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민의 참여로 인해서 결국은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미적인 어떤 공동체를 현실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예로 조금 잠깐 이야기를 들자면 그 베트남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그 참전유산 메모리얼이 만들어졌었을 때 하나 예로 든다면 그때 공모전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의 그 공모전 내용이 1,400개가 넘는 그 참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당첨이 됐던 사람은 당시 그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예일대 건축학과였었던 마야린이라고 하는 학생의 작품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공공 미술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첫 번째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공공미술의 기능과 역할,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술이 분명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 물적 가치나 어떤 자산의 가치 뭐 그런 것들로 매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은 잘 못하지만 이 공공미술이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스며들면서 예술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인식해주는 그 매개체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네. 파고듦, 네. 그다음에 스며듦, 네. 깃듦, 굉장히 인상적인 또 문학적인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다음 황규대 교수님. 네, 우리 공공미술의 역할과 기능인데요. 저는 뭐 모든 사업이 공공미술 포함해서 도시재생이나 저희가 하는 도시계획이나 모든 사업들의 또는 정책의 최고의 목표는 결국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이제 공공의 노력인데, 그래서 도시재생이 지금 추구하는 것도 그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뭐 인프라도 만들어주고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어주고 주민 문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기까지 하는 거는 1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2단계 보다 높은 실질적인 목표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공공미술이나 문화적 우리의 향유를 더 높여주는 게 그 다음에 같이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지금 재생사업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재는 지금 좀 부족한 그 생활문화예술 공간을 좀 확충한다든가 문화예술 활동을 일상화시키고 향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공동체의 문화적 품격을 좀 향상시켜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공공미술하고 같이 재생하고 좀 어울려서 연계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미술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공공미술이 삶의 질, 주민들의 삶의 짐을 삶을 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발제와 토론 내용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지금 이어갈까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지금 그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그 조형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오늘 이러한 포럼 자리를 빌어서 한 번씩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논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라고 끝나버리면은 그것이 이러한 논의가 이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차원, 문제제기 차원에서라도 그 얘기를 조금은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광주 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누가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논란이라기보다는 지금 가장 관심이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것이고 또 이 공공미술하고 연관시켜 봤었을 때 꼭 풀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주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거든요. 유네스코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시민들이 이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어떤 예술의 그 범위 안에서 뭐 다양하게 뭐 도시 정책, 뭐 도시 개발, 과학, 뭐 기술, 교육 다양하게 연관시켜서 창의적인 어떤 시민을 육성하는 어떤 그런 공간 안에서 머물게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런 내용들이 도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어떻게 공공 미술로 표출될 수 있을지 이 정책적인 것과도 가장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고 근데 현재는 지금 작가에 국한되어서 좀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강주 전체로 봤었을 때는 권역을 나눠서 1권역을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있는 그 도청이 있는 옛 도청이 있었던 곳을 1권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추진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도시 전체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도시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이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런 그 뭡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어반폴리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반폴리는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때가 11년인가요? 그 승여상 디자인 비엔날레 감독이 말하자면은 이거를 시작을 하자고 해가지고 광주 읍성에 말하자면 꼭지점에다가 10곳, 11곳인가 이렇게 어반폴리를 만들었어요.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뭐 작가들을 초대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해마다 상당히 거액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최근에 그 보도에 의하면은 이용섭 시장이 지금 광주 어반폴리, 광주폴리라고 그러죠. 줄여서 광주폴리 이것을 돈만 먹지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있고 이것이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 돈 대비 이게 너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충장로 일가에 있는 뭐 아원아욱항 같은 거 이런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경관이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전면 중지하고 이용수 시장께서 중지를 시키고 다시 재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8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시를 뭔가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일인 것 같은데 이 일을 주도한 곳은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어반폴리에 대해서 누가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반폴리 우리 한때는 광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조형물로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진즉 시민들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의 불편함이나 또는 그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이런 그 조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형물을 특히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맥락주의나 그 배경과 잘 어울리는 또 기능적으로도 잘 맞는 부분들이 도시공간을 만드는 데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어반폴리는 그동안에 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좀 독단적인 그리고
전문가들만의 어떤 리그로 이렇게 구성돼서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 하는 좀 그런 아픈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특히 공간적인 조형물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 주민들이나 또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동 패턴, 생활 패턴, 이 행태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공간이 있고 조형물이 있는데 두 개가 따로 놀게 되면 이질감을 갖게 되고 시민들의 행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민원돼하게 되고 불편함도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디자인 샬레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의 그것들을 서로 주민들과 좀 공감하면서 시뮬레이션도 좀 하고 공간적으로 부분들의 배치나 이런 부분들 또 형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작가들의 창작성이 조금 발휘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도시의 조형물을 만드는 일이 그야말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작가와 관계자들 몇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된 경우가 많고, 훗날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흉물로 된 경우도 더러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제가 또 이 광주 지역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니까요, 광주 금남로에 있는 20개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상당히 그 주민들한테 논란이 돼가지고, 그게 역사성과 상징성에서도 두 가지 다 타당하지 않고 좋지 않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그 공청회인가 뭐 이러한 자리에 토론회를 열었는데, 결국 그 상가 대표 사람들과 이렇게 의논을 한 끝에 지금 뭐 중앙초등학교 그 옆에 예술의 거리 쪽으로 18개의 금남로에 있는 조각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 벽이 담벼락에다가 그걸 모아놓으니까 무슨 그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물처럼, 영 흉물처럼 한꺼번에 따닥따닥 모아놓으니까 그렇게 보여져 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것도 이야기가 언론에서 좋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번폴리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무슨 2017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중흥동 2006년도 프로젝트, 마을 프로젝트도요, 그것도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 주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정한 예술, 좋은 예술은 시간을 이기는 예술이다. 시간을 이기는 미술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주민들의 삶에 뭔가 시각적인 쾌감을 주지 못하고 어떤 걸림돌이 되는,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광주 지역의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러이러한 조형물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되짚고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씀 끝나고 나서 제가 이것을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이제 뭔가 그 얘기가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그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 뭐 다양한 조형물, 뭐 공공미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조형물적인 어떤 개념으로 제작된 작품은 지금 17,000점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예요. 그에 대한 예산은 또 더더욱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그리고 이번에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28개의 지자체에서 그게 4억 원씩 하나에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228 곱하기 4억이면 예산이 나오고 거기 예술가들이 37명이 미니멈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행정인력 3명을 빼면은 미니멈 35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게 되고 대략 35점의 작품이 제작이 됩니다. 그러면
만점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건국 이래로 한 17,000점 정도 했는데 느닷없이 계절이 바뀌는 요 시점에 1만여 점의 작품이 또다시 우리한테 선보이게 됩니다. 저는 그 비엔날레 우리 어반폴리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오늘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공공미술은 발주처가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돈으로 공공미술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공공미술로 부르기는 또 조금 애매해요. 어쩔 때는. 물론 펭귄마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두 점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반폴리가 개인이 사적인 예산으로 사적 공간에 그걸 해놨다고 했을 때 아무도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공적 자산이고 공적 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 없이 소수가 어떤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과물이 정말 좋았다라면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에펠탑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고 북구의 천사도 오늘 발제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다양한 반대에 부딪혔었고 어쩔 때는 좋은 예술이 처음에 초기에는 반대에 부딪히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또 어떤 꽃이 되는 어떤 그런 결과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증명이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작가의 작품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근데 이 객관성이라는 요점은 시간이 가면서 객관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일종의 우리가 오늘은 문제를 뭔가 되새겨보고 솔루션까지 제안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지자체는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게 1%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조형물, 미술장식품, 공공미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요것을 심의하는 기관은 지자체 단체장한테 넘겨져 있고 지자체는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을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이렇게 관여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한 심의라든지 그런 것만 진행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거기 안에서도 일종의 지연, 학연, 혈연 다양한 것들이 겹쳐져 있어서 이 좋은 어떤 내용이 기능하기에 복잡해요.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일종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행정에서도 뭔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일종의 어떤 마을이라든지 지자체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기에는 행정과 또 다양한 전문가들, 예술가들 그리고 어떤 미술의 공공미술의 어떤 소비계층이 되는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해서 뭔가 투명한 과정에서 이루어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눈이 있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부 몇 사람이 자신들의 의사로만 어떤 큰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여태껏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었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었고 그럴 때마다 아쉽지만 제도로 행정으로 뭔가 그것들을 보완해내야 되고 그에 따른 가장 큰 솔루션이라기는 그렇고 아무튼 대안으로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고 투명하게 일이 돼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해봅니다. 예, 광주 지역의 공공미술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지금 솔루션에 대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얘기를 윤익 감독님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우리 윤익 감독님께서 제도적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외국의 사례를 제가 이제 그 사례가 지금 오늘 거론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린다면은 좋은 사례죠.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독일에 있는 민스터 조각 축제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참여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주민을 참여시키느냐면 작가 선정을 하는 것도 아주 세계적인 작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작가 선정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합니다. 돈을 거기다 다 쓰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이제 진행할 때 상당 기간 그 지역의 민스터 도시에 작가들을 거주하게 하고 거기에서 작품을 발상하고 제작하는 그 주민과 같이 참여해서 주민과 같이 참여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또 전시 기간이 끝났을 때도 이것을 대부분 다 철거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이것을 존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까지가 민스터 조각축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길거리에다가 뭘 조성을 해놨어요. 아까 원폴리 얘기 나왔지만 조성을 해놨는데 주민들이 나중에 이거를 여기다 놔둘 것이냐 말 것이냐 추첨을 한대요. 인기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뽑힌 거긴 그대로 놔두십시다. 아니면 올해는 하나도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때 반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뒷말도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각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고요. 지금 뭐 베니스 비엔날레하고 카셀 도큐멘타 그다음에 민스터 조각 축제 이게 세계 3대 유명한 그런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요. 이런 것이 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은가, 우리가 뭔가 벤치마킹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 책임성 문제 이런 문제만 너무 또 집중하면은 우리가 공공미술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공공미술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였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 발 좀 더 성찰해보고 더 미래에 좋은 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심사위원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계자 그리고 작가에 대한 이제 그 책임성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페널티를 주자. 페널티. 다시 말하면 흉물이 되었다라고 대부분 여론이 확실하게 악화되어 있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페널티를 주느냐. 예를 들면 한 5년 정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고 심사도 참여할 수 없고 등 뭔가 이런 그 제도적인 것이 논의되지 않으면은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제 어떤 카레탈이 돼가지고 누가 말을 못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후배 관계도 되고 사제 관계도 되고 말 못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런 심사 과정, 선정 과정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야말로 공공미술이니까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누가 또 한 말씀 해 주실 분 있을까요? 그 제도적인 장치는 저도 앞서 이제 발제하신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랄까 정말 모든 그 임종영 학예공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미술에는 발주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좀 많이 부재했던 것 같아요. 그에 관한 생각들을. 그래서 그 발주처, 그러니까 행정이죠. 원래 그 어떤 공공미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발점이 되는 곳, 그곳의 행정의 어떤 유연성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한 대안이 바로 방금 윤익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거버넌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개선이 될까 그 문제를 근원적인 것들을 짚어 나가 보다 보면은 이 발주처에서 실행의 단계는 있지만 지속하거나 유지하거나 그 단계는 계속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구축해 갈 수 있는 어떤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공공미술이 몇 년 지나서 흉물이 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느니 마느니 그런 논제를 조금 더 근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많은 흥미로운 주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 공공미술의 그 방향, 그러니까 오늘 토론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과 이러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되짚어 봤는데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미술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그 말씀을 짧게 한 말씀씩 짧게 좀 부탁합니다. 네. 우선 우리 문희영 관장님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발제 내용 중에서 그 하드웨어적인 것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미술 사례들이 나중에 뭐 흉물이 되느니 그러니까 박정현 교수님의 그 작품이 나중에 논란이 되었다는 그 얘기도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좀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게 실행이 되고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들. 그게 바로 너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끝나긴 하지만 그런 전시 사례들, 그러니까 어떤 영구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 전제들을 조금은 약간 배제를 하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 잠깐 설치되었다 없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계속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전시 사례들이 많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미술은 그 미술 작품 자체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공간에다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공 공간의 장소성, 그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공간 이용 방식과 같이 조화되면 가장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되고, 그것이 이 공공미술 또는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생을 통해서 바로 공감이나 공유, 공존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방법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추가로 임정용 관장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공미술과 방향과 과제. 먼저 방향은 그 공간과 그 주민들, 아까 우리 문희영 관장이 강조하셨는데요. 파고들고 스며들고 깃드는 방향으로 하면은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는요. 예. 제가 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공공미술을 실행할 그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그 문제점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 좀 개선해 나가야 될 좀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조형물 이야기하고 벽화 제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벽화가 하시는 분들이 다 서양화하고 뭐 한국화하고 회화하시는 분들이지 벽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라는 죄송합니다. 1998년도에 그 디에고 리베라 벽화를 보기 위해서 멕시코를 제가 갔어요. 근데 1920년대 중후반에 제작했는데 70년, 80년이 지나도 그대로 정말 우리 박전희 교수님 오래전 했지만 오늘 본 것처럼 그렇게 제작이 돼 있어요. 근데 리베라 같은 경우도 그 유럽으로 가서 프레스코를 또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 벽화가로 활동을 했었고, 근데 사실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벽화 전공자가 없잖아요. 그 몇 년 뒤에 우리 3년, 4년 뒤에 보수해야 될 걸 생각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 조형물도 사실은 1%법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조각가는 다 사라졌다 할 정도로 큰 문제점으로 조각하신 분들이 사실은 조형물도 하고 그러지만 조형물 전문가는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공공미술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 그걸 어디서 길러내야 되느냐, 1차적으로 대학에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박전현 교수님 계시니까 조각하는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잖아요. 지금 지원자들도 줄어들고.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도시를 정말 아름답게 꾸며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조각을 혹은 다른 전공 아니면 조각 내에서도 뭐 환경미술이나 공공미술 이런 커리큘럼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것을 실행을 잘해야지 그 전문 인력이 있어야지 결과물도 좋게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광주에는 공공미술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 이것도 큰 문제점이고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 논의가 뜨겁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공미술을 발주하고 진행하는 이러한 단체 컨트롤 타워, 소위 거버넌스 그러한 기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중심되게 해결책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다시 말하면 어떠한 공공미술을 시작할 때, 기획할 때 단계부터 사전 공론화 과정, 이것이 정말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주민참여 부분이 따로 사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데, 사전에 처음부터 참여를 시켜가지고 아예 예산을 참여 부분, 이런 공론장, 공론화 포럼을 열고 세미나를 열고 하는 공청회를 열고 설명회를 열고 하는 이 과정에 아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자체가 공공미술이라는 거. 현대미술의 포스트 모던 미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확장된 의미의 예술 개념이기 때문에 공공미술을 단순한 어떤 예산에 의한 프로젝트, 사업성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계속 지켜봐야 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해야 되고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그런 미술이 공공미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의 내용이 많은 것을 정리해서 제가 자장으로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광주는 누구나 인정하는 문화도시입니다.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공시립미술관이 설립된 곳이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세계적 규모의 비엔날레가 만들어졌지요. 2004년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서는 광주를 문화수도로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문화수도로는 양이 안 차서 아시아 문화 허브를 꿈꾸면서 ACC 아시아 문화전당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광주는 명실상부하게 문화, 그것도 특히 미술 쪽이 특화된 자타가 인정하는 미술 문화도시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광주는 공공미술 분야에서도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유의미한 미술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술문화 도시답게 성공적인 아름다운 사례들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미술 관계자들이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사는 도시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공미술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위로를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시각적 불쾌감을 넘어 미술에 대한 비호감, 혐오감까지 갖게 한다면 그것이 어디 공공미술이겠습니까? 시각적 폭력이고 문화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흉물로 전락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공조형물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작가나 관계자들은 책임감에서 자유롭고 시민들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런 일만큼은 최소한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미술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공공성의 확보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말로만 시민 참여를 강조해서는 안 되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공공미술을 기획할 때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전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언급된 하드웨어적 관점보다는 소프트웨어적 관점에 대한 내용도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시스템을 자극하고 도시 재생의 효과적 촉매제가 되면서 시민의 삶에 예술적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퀄리티 높은 공공미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광주 미술인들이 과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공미술에 대한 주제 발제와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공공미술을 담론화하고 공론화하는 이런 공론회장 자체를
포스트 모던한 공공미술 개념에서는 이미 공공미술을 한 행위로 인정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미술을 담론화하고 일상화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포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 소촌아트 팩토리 관계자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